네, 오전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는 투데이 핵심 전략입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 반등 목표치 저희가 그때 정했던 2450. 네. 계속해서 근접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요즘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저번에 샀어야 되는데. 네. 주식 거래하면서 제일 쓸데없는 표현이 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살 걸, 뭐 아이 팔 걸, 뭐 이게 제일 쓸데없는 표현이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저번에 3만 원 아래 하이닉스가 쌌었던 거구나. 뭐 16만 원대 포스코가 쌌었던 거구나. 아, 뭐 지난번에 1950 하회했을 때가 쌌었던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또 취하게 되면은 사실 단기 반등 목표치를 제가 1950 밑은 사는 거고 2450에 근접하면 팔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레벌레 2000P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올라타면 또 꼭지를 무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료 보시면은요. 눈에 띄는 변화인데요. 아, 오늘도 원달러는 또 빠져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원달러가 빠져가지고 지금 하락폭으로 따지면 12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1170원 단을 이제 깨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화가 상대 강도를 갖고 있는 국면이고 이런 그림이면 외국인 수급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차익 거래 한번 보시죠. 비차익 거래 보시면 외국인들이 12월 1일 날 2천억을 한번 샀었고 그 이후에 뭐 기본 2천억씩 팔았어요. 그러다가 매도량이 급감을 하다가 최근 3거래일째 매입이 들어옵니다. 오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외국인들 쪽에서 한 300억 조금 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기관들 쪽에서는 1,000억 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관들 쪽의 매입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근데 이 기관들 매수의 상당 부분이요. 금융투자계정, 과거 증권계정입니다. 이 증권계정의 과거 움직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증권투자계정은 흐름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매수에서 매도로 넘어가는 것도 뭐 콩고 먹듯이 넘어가고 매도에서 매수로 넘어갈 때도 뭐 굉장히 좀 급박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 친구들 추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연말 배당 받아야지라고 올라오는 그림이 있고요. 1월서부터는 뭐 가차없이 내다 던집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쭉 끌고 올라와서 1월서부터는 뭐 가차없이 던지는 거고 지금도 뭐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내년 1월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제가 단기 반등 목표치를 2450으로 찍으면서 배당락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월요일 종가까지 어느 정도 움직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정도 시장에는 충분히 근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종목별로 보게 되면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다 주고 가던 LGD가 오른다, 뭐 하이닉스가 오른다, 포스코가 오른다, 뭐 이런 식의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키 맞추기 작업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코스닥의 상대 강도가 월등히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배당락 이전까지 단기 반등 목표치에 근접을 시키고 그 이후서부터는 증권 수급이 변화가 나오면서 약간 좀 밀리는 모습. 또다시 1950p 밑에서 기회가 주어질 거고 이 주어진 100p 박스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지속한다라는 의견을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배당락 이전까지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4거래일 남았습니다. 2015년 증시요. 네. 남은 기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내년 증시 전망 증권사들 쓴 거 보니까 뭐 높게 쓴 친구는 뭐 2350 쓰고 네. 뭐 낮게 쓴 친구는 뭐 2150 쓰고 뭐 천차만별입니다. 네. 항상 연말에는 낙관적 시각에 편향되기 마련이거든요. 올해 별 재미 없었으니까 내년에 좋아질 겁니다. 이런 얘기해야 증권사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편향을 좀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좀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료 보시면은요. 네. 일단 달러가가 놀랬어요. FOMC는 충분히 기세티에 충족했는데 내년에 금리 인상 4차례. 그러니까 딱 계산 때리기 좋은 게 이제 3690인데 이 3690이 4번 올리면은 사실상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가 죽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FOMC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그림을 생각을 했는데 나머지는 다 기대치에 충족했습니다만 4번 인상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놀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단이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OITP 뭐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Other Important Trading Partners라 그래서 선진국 통화 가치로 달러를 본 게 아니고 미국의 주요 신흥 교역국들 이쪽 통화를 기준으로 본 달러 가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역으로 표시했고요. 이 OITP가 솟구쳐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 한 단이 나올 때보다 신흥국 통화 약세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로 봤을 때 달러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OITP인데 OITP를 역으로 표시하고 보니까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OITP 올라가면 시장 죽고 OITP 올라가면 OITP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빠지면 신흥국 시장 올라가고 이 그림이 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MSCI 신흥국 인덱스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 OITP 올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OITP가 오르려면 달러가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 달러가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점을 하회했어요. 50을 하회했거든요. 1월 첫 거래일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올 텐데 잘 나올까요? 제가 보기엔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네. 분명히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점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것도 2달 연속 찍을 것처럼 보이고요. 뭐 기울기도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가동률 데이터 떨어지고 있어요. 쉬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생산 데이터가 좋다. 그러면은 고용 데이터가 좋아지겠죠. 고용 데이터가 좋아지면은 소비 데이터가 좋아질 거고요. 소비를 많이 하면은 또다시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선순환을 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산이 무너지면 고용은 잘해봐야 본전치기고요. 고용이 잘해봐야 본전치면은 소비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을 거고 소비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으면은 생산 데이터는 더 떨어질 거고요. 악순환이 돌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으로 봤을 땐 긍정적 그림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나올 겁니다. 달러감 빠질 거예요. 달러감 빠집니다만 과연 시장에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금융위기 이전보다 경기는 못 올라왔어요. 근데 금융위기 이전보다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우린 이걸 두 글자로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내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흥국 얘기를 한번 또 덧대서 해보면 경기가 눈높이에 맞지 못하다. 경기가 눈높이에 맞지 못하면은 상품가 더 빠지겠죠. 이 상품가 빠지는 부분에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이 뭐 재개되면은 뭐 더 빠진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품가 단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원자재를 주요 수출 품목으로 하는 신흥국들 쪽으로는 달러 유입이 둔화됩니다. 달러 유입이 둔화되면은 각종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리는 신흥국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상품가를 돌리지 못한 상황에서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위안화 바스켓 연동제에 의해서 위안화는 약세 추구를 하고 있는데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 뭐 우리 원화뿐만 아니고 신흥통화들 마찬가지일 텐데 신흥통화들의 약세 동조화 현상을 일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가만 생각해 보시죠. 이제까지 경기는 따라오지 못했지만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 유동성입니다. 돈을 풀어놓으면서 돈값이 떨어진 거고 돈값이 떨어지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죠. 그런데 내년에 ECB도 무한히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CB도 어느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을 얘기해야 될 거고 BOJ 연 80조 엔 사고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거죠.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조합하는 12개월 평균값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쭉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장기적인 평균이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글로벌 주식의 평균값이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 오르면 길게 오르고요. 한 번 빠지면 길게 빠지고요. 이 그림인데 과연 내년에 유동성 값을 더 크게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미국의 금리는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할인값이 커지기 시작했고 유동성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년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그림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말씀드렸던 게 반등 목표치 자체가 짧죠. 그러니까 1950 밑에서 일부 사서
2040에 가면 파는 이 단기 트레이딩 박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1월에도 아마 증권 수급이 둔화되면서 하락이 어느 정도 열릴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안 된대라는 얘기로 일부 들어 올리겠습니다만 가만히 곱씹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호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2016년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는데 내년 4월경 증시가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 단기 트레이딩에 임하시고 그 이후서부터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가 기대치를 높게 끌고 가지 못하는 시장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높게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위험 감수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돌아 나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진짜 죽다 살아나는 종목들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높은 고점 값에서 일부 떨어진 종목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대에서 최근에 좀 올라타는 각도가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위험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이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시즌 이후에는 단기 박스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